네, 굿모닝 인포맥스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한 주간의 또 경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좀 봐야 되는데 박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못 뵀어요. 아, 현충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주 만에 뵙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박사님 그 사이에? 네, 네. 2주 동안 국내 증시가 굉장히 그러게요. 좀 세네요. 네, 세게 가고 있는데 7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방송에서 표현하기 조금 그런 말이지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어떤 말이 돌아서 제가 언급을 좀 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아픈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이런 말에서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가운 일이긴 한데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도 있고요. 최근에 시장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네, 아무래도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네. 이제 출범하니까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나 또 지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하겠다. 자본 배분이 그동안 부동산으로 좀 흘러갔는데 이거를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조금 끌어오겠다라는 정책이 좀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국내 상황은 당연히 이제 허니문 랠리 성격이 좀 있는 거고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그런데 대외 여건이 저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상승에. 네. 그 대외 여건 중에서 미국장이 최근에 조금 오락가락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조금 회복, 안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0% 네. 지금 하락했고요. 원래 한 114 정도까지 연초에 갔었잖아요. 지금 97이니까. 네. 지금 앞으로도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관세를 물리면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관세를 받는 국가의 환율이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해질 거니까요. 수출도 안 되고 경상수지도 줄고 이러면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에 위안화도 한 7% 절하됐고 원달러도 한 10% 절하됐거든요. 원달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한다면 사실은 트럼프 이기 때도 이제 더 센 관세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가 좀 약세로 가야 된다,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지금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시겠지만 엔화와 유로화와 엔화 이런 주요국 6개 통화를 이제 가중 평균한 미 달러의 선진국 대비 통화 인덱스인데요. 네. 지금 한 달간 보시면은 계속 내려왔죠. 거의 한 8%, 10% 가까이 내려왔고요. 지금 이게 한 달인 거죠? 한 네,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내려왔고 연초에는 2월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지금 한 10% 이상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점을 표시한 부분이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5월 22일 날 또 달러가 출렁거렸죠. 네. 달러가 100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100을 깼습니다. 5월 2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OB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의 이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날입니다.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재정 적자가 커지고 앞으로 조금 미국이 부채가 많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달러에 대한 조금 신뢰가 깨지면서 5월 20일 또 이렇게 달러가 출렁거렸고 5월 28일은 일론 머스크가 세게 이 OBBA 일명 오빠법이 그거를 이제 비판을 강하게 했죠. CBS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또 5월 29일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제 무효 판단 국제통상법원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쪽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6월 4일도 철강 관세 25%에서 50%로 올리면서 발효된 날 6월 4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재정이나 미국의 국가 부채, 즉 달러의 신뢰성에 조금 금이 가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관세와 관련해서 좀 불확실한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달러는 지금 최근에도 흔들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OBBA 법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또 그때 한 번 또 출렁거릴 거고 또 뭐 이런 단기 이슈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게 과거와는 달리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가령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3%대였거든요. 마이너스 3%죠. 3.4%였는데 지금은 이번 회계연도에 6.5%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가 부채도 트럼프 일기 때는 100%가 안 됐습니다. 지금 123%잖아요. GDP 대비 23%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일기 때와는 지금 뭐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그 권위를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들이 많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이제 지금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금을 막고 혹은 뭐 미국에 있는 자금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추세라기보다는 약간 우왕좌왕하는 성격이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큰 추세 완전히 뭐 엑소더스 미국장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조금 조금 미국에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의심이 계속 지금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외국인들이 조금 한국장을 산다든지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화가 또 강세를 가는 거고요. 강세를 가니까 이 원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국장의 강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새 정부의 국내적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과 더불어서 해외 요인 중에서 달러가 조금 우리나라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기대감을 우리는 중심에 두고 좀 얘기 많이 하는데 대외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네. 플러스, 그러니까 혼합해서 네. 아주 강력한 영향을 지금 네, 좀 네. 내고 있다. 달러가 97선까지 간밤에는 내려왔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달러원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 사이에 코스피도 상관관계가 좀 깊게 움직였나요? 맞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시면 네. 뭐 명확한 게 4월 2일 날 소위 이제 트럼프의 해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관세를 때린 날입니다. 4월 2일 날 미친 관세를 때린 날인데 이때부터 원달러가 뭐 거의 10% 절상이 됐고 코스피가 뭐 30%인가요? 이렇게 오른 거죠. 뭐 환율과 명확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실력에 비해서 조금 지나치게 강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경쟁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코스피의 그 우리나라 지금 주가의 상승이 그런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허니문 기간만 갖고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과연 올해 괜찮을 거냐, 이런 관세 파고 아래서 과연 대미 수출도 지금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재고파는 단계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율이 서로 낮아진다고 해도 트럼프 출범 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팩트니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경이 대규모로 최근 1차 추경 14조에 2차 추경 20조 플러스 알파
그래서 뭐 한 40조 원 정도 가까운 추경이 예상됩니다만은 이게 효과가 이제 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이제 앞으로는 주가의 저항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뭐 기대감 플러스 또 환율 시장에서의 도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고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1,400원대,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도 물론 그때는 있었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것도 얼마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달러도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세가 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이게 또 합쳐진 영향이 있는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미국이 굉장히 세게 때리는데 달러가 약세를 간다. 이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모르긴 몰라도 이미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기 때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원달러가 강세로 간다. 뭐 1,300원을 뭐 약간 아래로 위협할 정도의 강세를 이렇게는 안 봤거든요. 좀 뭐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 환율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지금 너무 부채를 또 재정 적자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왔는데 이 트럼프 2기의 정책이 또 돈을 많이 쓰는 정책. 그래서 지금 OBBA 그 트럼프의 그 하원을 통과한 그 예산안이 만약에 발효가 됐을 때에는 지금 123%의 GDP 대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50년에는 250% 지금의 더블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불과 한 10년 후에는 2034년, 10년도 아니죠. 2034년 정도에는 재정 적자 비율이 거의 마이너스 10%로 치솟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어제 트럼프가 또 파월이 금리를 뭐 200bp 나오면 6천억 달러를 바로 이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데 이자 비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뭐 사실은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기준금리만 인하했다고 네.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문제인 거고, 아무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마냥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이 그 재정 적자와 재정 적자로 인한 이자 비용, 그리고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리고 일본처럼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계속 사줘야만 되는,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은 국채 매입을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은 얼마 지나면 연준이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또 QE를 하지 않으면,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가 또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노믹스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재미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이게 지금은 저는 이제 금리와의 전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금리일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예상이 상당히 빗나가서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면, 만약에 이것은 금리 폭등에 따른 그러한 영향이 가장 그게 클 거다라는 건데요. 이 금리는 기준금리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시장금리입니다. 네, 시장금리. 지금 저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장기물의 금리와 단기물의 금리의 연결고리가 고장나 있다. 왜 고장났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90%잖아요. 100%가 안 됐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120%가 된 거거든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장기적인 그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네.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연준에 쌓여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은 뭘까요? 돈을 찍어서 시중에 채권을 사준 거죠. 채권을 사주니까 그건 자산으로 잡히고 돈은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만큼 돈을 찍었냐라는 지표인데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 1945년입니다. 이때가 이게 1900년부터 그린 건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의 책에 있는 네. 건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를 훨씬 넘었어요. 이 폭등한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근데 ECB는 어떨까? ECB는 더하고요. BOJ,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BOJ의 일본 중앙은행의 이 비율은 대차대조표 자산 비중은 120%입니다. 영국도 100%예요. 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만 보면 달러 폭락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달러가 무조건 폭락한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지만 아무튼 미국이 임계점을 조금 넘어서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당장 훼손될 가능성은 없지만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겪는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례적인. 지금까지 한 3, 40년간 네네.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재정 함정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뭐 갑자기 뭐 조금 환율 얘기를 조금 너무 깊게 들어왔네요.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박사님 앞에서 스테이블코인 얘기 잠깐 했거든요. 사실 스테이블코인 얘기하면서도 이제 달러 패권 얘기가 나왔고, 저희 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우리 증시 얘기로 시작을 했던 건데, 우리 증시 최근의 상승이 정책 기대감, 허니문랠리 이런 거에만 굉장히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달러하고의 영향이 굉장히 많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만약에 질문한다면 금리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짜 이게 지금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그래프 통해 좀 보이네요. 네, 네. 좀 뭐 유연하게 모든 생각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은. 네, 환율 시장에서. 예. 네, 몇십 년간 볼 네. 수 없었던.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얘기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십니다. 산업적으로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상승이 정책적인 측면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네. 밀접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상승세를 보면 박사님 순환매라고 해서 기존에 좋았던 것들도 이제는 좀 힘에 붙이나 하면은 하루 걸러서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뭐 대표적으로는 조선, 방산이 있고 최근에 또 원전도 계속 잘 가고 있어서요. 뭐 이런 부분, 또 포기할 수 없는 IT,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건지 발전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의견 듣고 싶네요. 네, 네. 뭐 전 세계가 뭐 AI 조금 폭넓게 보면 혁신 성장 시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4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초기다. 이제 시작을 겨우 한 상태다. 42.2km의 마라톤에서 지금 겨우 뭐 한 5km 뛰었을까 말까한 초입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그 혁신 성장, 그 AI의 이제 발전 속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금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의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뭐 투자의 속성이, 주식 시장의 속성이 꿈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의 기울기가 굉장히 지금 설레는 꿈의 기울기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새 정부의 이제 과제죠. 근데 현재까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현재까지는 전혀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 계열의
그래도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놓은 기업은 한 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4차 산업이 지금 그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일어난 게 이어진 있은 게 2012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인 한 15년 전인데 4차 산업이란 말도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계속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와 S&P 500의 장기 추이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1980년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똑같이 S&P 500도 80년을 100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로그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2000이라고 표시된 선이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가파른 기울기로 올랐죠. 이 가파른 기울기를 오른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이 기울기는 M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이고 혁신성장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는 정말 극히 일부 기업만 그 수혜를 누리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를 정말 이 랠리를 동참하려면 미국과 이제 이 디커플링을 해소하려면 성장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령 김대중 정부 시절에 1999년에 우리나라 IMF 극복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첫째도 광통신, 둘째도 광통신 해가지고 이제 광통신 투자를 인터넷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때 투자한 규모가 정부가 10조 7천억이었고요. 민간이 17조였습니다. 합쳐서 27조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700조 되잖아요. 그때 한 70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99년 정도로 우리나라가 광통신망을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가 AI를 지금은 투자한다면 정말 정부가 100조, 민간이 한 170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전체적으로 한 200~300조는 투자해야 그 정도 99년에 광통신을 깔 때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사실 90년대 말에 이렇게 초고속 통신망을 인터넷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IT 강국으로서의 이것을 많이 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인프라였던 거죠. 지금은 AI 인프라를 깔 때인데 이게 늦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실망스럽다. 굉장히 지각한 거죠. 그러게요. 진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핵심인데 진짜 기억해 보니까 미증시도 어떤 경제적인 그때 당시에 은행권 이슈도 있었고 몇 년 전입니다. 뭐 침체 얘기,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챗 GPT 나오고 그대로 M7이라는 용어 나오면서 그대로 위로 또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의 힘이 아닐까. 근데 그게 좀 늦은 것 같다. 이제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새 정부의 거는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주주를 좀 더 우선시하겠다, 환원을 많이 해주겠다, 배당 성향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다. 이런 주요국의 주주 환율률 비교도 지금 표로 갖고 와주셨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번 돈에 얼마를 배당을 하느냐. 이제 약간 진한 색선이 배당 성향인데 우리가 굉장히 뭐 거의 후진국입니다. 배당 후진국. 이 배당은 사실은 복잡합니다. 과세 문제도 있고 좀 승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대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자사주는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지만 그것을 소각은 안 하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보다 훨씬 많고 지금 3세에서 2세로 승계하면서 이제는 승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3세로 또 승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각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높은 상속세고 승계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좀 세제 개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조금 잘못돼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주주 한 주와 소액주주 한 주가 같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후진적인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25%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때 50% 플러스 알파 요 정도로 하는 그 인수해야 되는 나머지 소액주주에 대한 지분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 의무 매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전량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어떤 기업을 M&A 할 때 대주주의 지분을 일부 떠가지 않습니까? 그 떠가는 그 지분을 전체적인 그 지분율로 환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듀얼 프라이스입니다. 이중 가격은 뭐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이게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의 후진국이다.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사회 제도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결국에는 대주주 한 주와 소액주주 한 주가 그 동등하지 않은 그러한 그런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기대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게 지금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면 개선할 룸이 있지 않습니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자원이죠. 지금의 오히려 자원이죠.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달러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문제도 사실 7월 초에 이제 유예 기간 끝나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서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변수도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